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홍순기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첫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을 맡게 됐는데요. 그 전에 발표하기 앞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저는 한글 파일로 준비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청년은 PPT로 준비를 했는데 수정을 거치는 게 있어서 자료실과 약간 다를 수 있으니 그 뒤에는 PPT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년 입장에서 바라본 최저임금제 논란 관련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다들 저희보다 더 잘 아시다시피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자료집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KBS 화면으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메커니즘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일단은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을 했었는데요. 일단 2016년 이후로 200원, 400원씩 상승을 이어오다가 이제 2017년 정권이 바뀌면서 무려 1060원, 16.3%라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이제 올해 되어 있고 이제 내년에 또 인상이 이어지면서 820원이 상승됩니다. 10.9%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2년 사이에 1,880원이 오른 건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 있는 주유수단까지 포함하면은 1만 20원이라는 금액이 도출됩니다. 최저임금위원장을 지낸 이제 어수봉 경제학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월급이랑 연봉이 점차적으로 인상이 되는 건데 처음에 우려와 마찬가지고 당연하게도 이에 대한 풍선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편의점주 사이에서는 아시다시피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하는 게 편의점 점주보다 낫다 이런 얘기까지 오고 가고 있을 정도로 그 여파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최저임금액 인상과 관련된 도표고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헌법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가 아닌 정치적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관련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근로자의 증진, 고용 증진, 특히 청년의 고용의 증진에 관해서 목적 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청년으로서 생각합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고용률은 61.3%입니다. 그 외에 고용 지표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역대 최악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어온 그런 경기 불황 탓의 인상 영향이 아니라 일용직 감소는 특히 건설직 일용직 감소가 이어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전문가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마다 청년층과 여성층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변수가 많아서 일단은 고용이 줄어든다고는 잠깐 일시적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찾아보니까 또 연구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이견이 엇갈리고 대부분은 또 고용률 지표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도 낮아지지 않는다고 일단 결과를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대 거의 전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맞고 있고 또 어느 때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황이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상태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격한 상승은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요. 2000년대에는 지나치게 오를만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낮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 최저임금이
다른 해외 국가들과 어느 정도 못지않게 적정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급격하게 올리면서 심지어는 최저 2020년까지 더 올린다는 공약을 내고 있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은 한 번 올리면 다시 낮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보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에 3조 원씩 투입해서 한 3년, 그 3년간 6조 원씩 투입을 한다는 겁니다. 고용률을 늘리면서 최저임금의 절반분을 인상에 대한 지원금을 해준다는 건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이런 최저임금 인상을 도우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게 지속가능한 정책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2, 3년 동안 6조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이후에도 그게 정착이 돼가지고 잘 돌아갈지는 사실 미주세입니다. 본론 쪽을 살펴보자면 저는 영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서 간략히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캐치업으로 영국과 미국 그리고 독일 이런 사례들을 통해 가지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지만 영국의 경우 찾아보니 영국 보수당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최저임금 상승을 했는데 선진국으로는 처음으로 2016년 4월 1일 생활임금이라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때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서구 정부 역사상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반면에 덧붙이면서 세금 감면이 축소가 된다면 기존 최저임금을 받을 때보다 더 나은 삶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높이되 복지를 축소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영국이 G7 국가임을 감안했고 또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 세금을 많이 걷고 혜택을 주던 시스템을 적은 임금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에서 대신 높은 임금을 통해 또 적은 복지, 적은 세금을 통해 가지고 하는 시장적인 보수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2020년까지 18% 내리기로 했던 법인세조차 17%로 낮추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5년간 21조 원의 복지를 재정 적자를 통해 작은 정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면에 높은 임금, 또 높은 복지, 또 기업가들에 대한 높은 세금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50개의 주가 각각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 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굉장히 결이 다른 건데 패스트푸드 종사자들로부터 시작된 15달러 정치운동이 전역으로 퍼지면서 점차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대 최저임금을 통해 가지고 경제 고용률 지표가 낮아진 적이 없다는 대부분의 적잖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달리 최근에는 맥도날드나 파네라, 하리스 등의 패스트푸드점들이 키오스크라는 인건비 절약을 통한 로봇을 도입해 노동자들의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 맥도날드는 그해 11월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12월에는 아마존이 무인 식료품점인 아마존고를 도입하며 역대 전례가 없었던 그런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기계들을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역시 미국과 같이 각 주마다, 그러니까 각 도시마다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전국적으로 단일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물가 소득을 고려해 지역별, 업종별로 정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인력 유출이 심각하지만 그에 대한 장점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청년으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본론으로 다시 청년들 문제로 살펴보자면 최저임금 상승은 결론적으로 청년들에게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측면으로 크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최근 M포 세대로 최악의 청년 실업률, 최악의 자살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의 여파로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 인원 강축이나 근무 시간 단축을 하는 등 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줄여나가며 합법적으로 경로를 피해 나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에도 경력자 위주로만 채용하며 인턴이나 후속기간이라는 명목 하에 500원, 1000원씩 줄여나가며 고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거를 더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역대 최악을 맞이하고 있고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은 더욱 그렇다고 합니다. 통계 자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9년 만에 최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청년들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상승과 관련해서 무수히 많은 여론조사 전문기관들의 데이터 분석과 사례 제시 등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말만 따라 또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률의 상관관계라든가 이런 측면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할 수 있는 그런 통계조사나 자료보다는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찾아본 청년 4명의 각각의 사례를 통해서 본 발제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저의 경우입니다. 저는 2014년 군대를 가기 전에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영화관 알바를 하고 2016년 전역해 다시 영화관 알바를 신청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최저시급이 5,210원이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7,530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을 생각에 올해도 영화관을 어김없이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영화관 아르바이트 지원자가 한 팀에 불과했지만 이제 작년 올해부터는 아르바이트 지원함에 있어서 2파트씩 10명의 두세 팀씩 아르바이트를 지원을 하는 거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팀이 연이어서 마치 중소기업 면접을 보듯이 굉장히 딱딱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경쟁률이 늘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살, 22살 정도의 대학생들을 주로 뽑는 영화관들이 많고 또 면접을 같은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점마다 같은 동일 시각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 마치 대학교나 중소기업 입사 면접을 치르듯 한 곳을 택해야 하는 일이 벌어져 한 곳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영화관을 굉장히 많이 가는 정도로 VIP일 정도로 영화를 많이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각종 아르바이트도 했었는데요. 특히 영화관의 경우 대기업 아르바이트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불과 2, 3년 사이에 현저히 증가한 걸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영화관 놀이공원 같은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원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각 지점마다 예전과 달리 파트타임으로 아예 금요일 저녁 시간대만 일하게 한다거나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만 구한다거나 수요일에만 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루하루 구하는 이런 파트타임직이 많이 늘어난 것을 사이트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관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래 박스라는 티켓을 관리하는 창구와 어셔라는 안내 및 관리하는 창구 그리고 팝콘을 관리하는 콘 세 가지 파트가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입대하기 전에는 분명 세 파트로 나뉘어서 많이 일을 했는데 불과 2, 3년 사이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티켓의 창구는 아예 사라지고 기계가 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팝콘을 파는 곳에서 동시에 티켓 예매도 같이 하면서 팝콘을 고객들에게 전달을 하고 또 티켓 예매도 동시에 해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인력 강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 기계를 통해가지고 모집 인원이 키오스크처럼 감소가 됐는데 최저임금을 통해가지고 더 고용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일단 스터디 카페에 마감조로 일하고 있던 한 청년입니다. 음료도 만들어주고 청소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석 정도가 되는 스터디 카페입니다. 네, 일주일에 11시간을 일합니다. 근데 15시간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는데 그 미만으로 일하기 때문에 받지 못합니다. 또 야간에 일을 하는데 8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하는데 야간 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하고 알아봤더니 상시 고용 인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야간 수당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 수당도 못 받고 마감하는 인원 특히 1명씩만 뽑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그리고 야간 시급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맞춰서 일부러 5인에 맞추는 사업장들도 더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인크루트라는 알바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알바콜이라는 단기 매칭 어플을 만든 인크루트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한 80% 정도가 최저임금 관련된 현 정책이 문제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지원 결과가 무려 7번을 지원해야 한 개가 통과되는 합격률 약 15%에 달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자면 요새 가장 핫한 어플이 카카오 택시입니다. 택시를 잡기 굉장히 편리해지고 저희가 굳이 잡으러 나서지 않아도 카카오 택시로 설정을 하면 택시가 와서 저희가 탈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어플로 아르바이트 관련된 어플이 기존의 알바몬이나 알바천국과 같은 대형 사이트와 달리 급구나 알바콜이라는 초단기 매칭 어플이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인데 급구의 경우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2년 전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올해부터 서울에서도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어플의 공통점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와 관련해서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우선 자영업자의 경우 직원을 상시 고용하면 시급 외에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줘야 하니까 일용직으로 급하게 아르바이트를 경력자 우선으로 간단히 뽑을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만큼 한 번 지원하면은 적게는 3명, 그리고 많게는 10명이 지원합니다. 바로 내일, 모레, 아니면 3일 뒤, 10일 뒤 이렇게 고용 지원을 받게 되면은 바로 3명씩, 10명씩 지원을 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인원이 모집이 됩니다. 마치 자영업자들이 요새 배달원을 쓰지 않고 아예 배달 대행업체를 선호하면서 아예 맡기는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업장들이 더 계속 단기 아르바이트 어플로 모일 것이고 한 어플의 경우 1만 점포가 있다고 하고 또 학생들의 경우도 많이 단기 아르바이트 어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같은 장기 아르바이트보다 말입니다. 최근 국구와 국내 최초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알바콜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외 아르바이트 관련된 거, 또 정부나 각종 시민단체에서 하는 블로그 기자단, 학생 기자단과 관련되어 활동비나 원고료 관련된 자료인데 그 원고료나 활동비는 사실 측정되어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과외의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는 또 과외조차 얻기가 힘든 상태인데 과외비를 올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최저임금에 맞춰서 이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없어서 청년들의 어떻게 보면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 그리고 용돈 벌이 수단이 과외나 이런 블로그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의 경우가 큰데 이 부분은 또 임금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올리지도 않고요. 제 결론 및 제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년 체감 실업률은 최악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각종 고용지표나 경제지표 역시 최악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안보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최저임금 문제 역시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이냐 급격하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은 한번 올리면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인 방법을 택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본의 경우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얘기를 못 드렸지만 3% 올리는데도 아베 정부가 3%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3% 가깝게 올리니
언론과 기업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임에도 말입니다. 적잖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주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호언장담을 하는 각종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당장에 구직을 하는 20대 입장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학생들과 달리 최저임금의 그런 순위권의 범위에도 오르지 못한 학생들은 굉장히 아르바이트 자리도 얻기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직업마다 아르바이트 자리마다 카페 일을 했던 경력직을 선호하고 그 이전에 경력을 쌓지 못했던 학생들, 그리고 이제 사회에 나간 학생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주변의 20대들한테만 물어봐도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역시 이구동성으로 최저임금 여파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굉장히 어려워져서 인원 감축이나 고용 축소 등의 처방책을 올해 또 내년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경제 지표 그리고 고용률 감소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그리고 20대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인구직 사이트의 통계조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고 서로 다른 양측의 주장이 어땠는지는 사실 청년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맞닥뜨린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결론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솔직히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청년들이 또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우리 홍순기 학생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그 이야기, 정부가 급할수록 좀 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해안이 없는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그 현장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 52시간제와 임금 피크제가 없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다혜 청년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김다혜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현재 한국의 경제 및 청년 고용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청년 관점에서 바라보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임금 피크제 및 정년 연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노동 생산성 개선과 질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청년 고용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청년 실업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의 일자리 실태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제1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한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한다면 최대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과 관련하여 화면에 나와 있는 설비 투자와 광공업 생산을 비롯한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현 정부 출범 시 설비 투자는 20.1%에서 현재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점에서 마이너스 19.3%까지 하락했습니다. 또한 광공업 생산 역시 원지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마이너스 8.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일간지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경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추락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9천 명 증가한 97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업률도 3.5%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올랐는데요.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올해 10월 실업자도 살펴보면 97만 3천 명으로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9년 사이 최대 기록입니다. 다음은 고용보조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고용보조 지표 3은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이에 따르면 15에서 29세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1년 전 21.6%보다 0.9%포인트 상승한 2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은 실업 상태를 체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현 정부의 제1공약이었던 일자리 창출업커녕 고용 참사를 넘어 고용 지우개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는 자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주도 성장의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로 지난 7월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이었는데요. 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이 넘은 이 시점에서 과연 주 52시간 근무제가 두 가지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실제 청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제가 인터뷰한 청년은 총 3명으로 이분들은 각각 대기업 회계사무원, 반도체 연구원, 중소기업 인상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 소개해드릴 분은 대기업 회계사무원으로 일하는 28살 청년입니다. 이분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에도 퇴근 후 종종 회사 밖 카페나 집에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유령 야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 직장 특성상 동기들과 성과 경쟁이 치열하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주어진 업무를 제때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었을 뿐 업무량은 그대로라 업무 시간이 끝나도 몰래 일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똑같이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근 수당도 못 받고 카페 비용도 따로 지불해야 하고 집에서까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 피곤함을 느낀다는 건데요. 이 사례를 통해 주 52시간이 본래 추구했던 노동자의 삶의 질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는 28살 청년의 사례입니다. 반도체업은 사업의 특성상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르고 제품의 수명이 짧은 타이밍 사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쟁 업체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신기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업무 시간을 일률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경쟁 업체와의 기술 진보 상황을 비교하며 그때그때 업무량과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R&D 사업 분야까지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자체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자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지배 구조 개편 압박 등 반기업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올해 영업이익률은 53.8%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해외 경쟁업체인 마이크론과의 격차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접어든 만큼 정부는 산업계에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알아서 산업 특성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중소기업 임상시험 업무를 하고 있는 29살 청년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아직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업무 특성상 프로젝트가 몰릴 경우 일주일 동안 60시간을 넘게 일하기도 하고 문제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24시간 내내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역시 당장 2020년부터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 행정이라는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야근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월 급여가 적어질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듣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실제 산업 전선에 계신 여러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니 주 52시간 근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산업과 기업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시행 방식의 경직성은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이 근무시간 부족 부분을 추가 채용이 아닌 자동화로 대체할 경우 오히려 고용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임금 감축에 따른 불만이 발생할 수 있고 제 생각에 청년 시기는 개인의 역량을 가장 성장시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시간을 더 투자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청년에게까지 업무 시간을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업종을 분리하여 유연하게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강제하고 있는 형사 책임의 완화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는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금 피크제란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하여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자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한편 일정 연령의 임금 피크제를 통해 신규 인력 채용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2015년 공공기관 임금 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러한 임금 피크제는 두 가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금 피크제 지원금 중단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을 보조해주거나 임금 피크제 대상자의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은 모두 올해까지만 운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 피크제 지원금이 끊기게 된다면 이미 정년을 늘린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인건비 부담이 늘 수밖에 없고 결국 재직자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입사원 채용이 감소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 대상 공공기관 직원의 임직원의 임금 삭감률은 시중은행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용 기간도 훨씬 짧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받았을 5년간 총 임금 2,500만 원 대비 380만 원밖에 깎이지 않은 것으로 5년 기준 임금 삭감률은 15.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각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인건비를 신규 채용 재원으로 쓰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임금 삭감률로는 신규 채용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임금 피크제를 둘러싸고 노동계 일각은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효과만 가져올 뿐 청년층 고용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16년 OECD 또한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 도입 및 확산에 대해 정책 공고를 하였고 현재 당군 이래 최악의 청년 실업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임금 피크제는 상생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 피크제가 피상적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 확대라는 효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임금 피크제 및 정년 연장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나아가야 할 거시적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기본 가설은 화면의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저소득층의 임금 및 소득 증가는 소비 증대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 투자 및 생산을 확대시켜 결국에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임금이 인위적으로 인상될 경우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경쟁력이 하락하여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폐업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은 해외 수입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실업 발생 또한 우려됩니다. 따라서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은 기업의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 개혁과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과 관련하여 OECD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 생산은 34.3달러로 OECD 회원국 22개국 중 17위를 기록했고 이는 시간당 노동 생산성 1위인 아일랜드의 88달러와 비교했을 때 38% 수준이며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과 비교해도 7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첫째로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 방식의 변화와 스마트 워크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IBM 코리아의 경우 모바일 오피스를 중심으로 사무 환경을 혁신시키고 스마트 워크를 도입하였더니 직원의 생산성이 74%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했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내실 없는 단기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대를 대상으로 하는 빈 강의실 불끄기 알바인데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한두 달짜리 반짝 일자리에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추가 모집에서도 당초 계획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돈은 돈대로 쓰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대학생 취업 선호도 조사만 살펴보더라도 청년들은 불끄기 알바와 같은 질 낮은 단기 일자리보다는 질 좋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과 같은 좋은 일자리의 확대는 청년 실업률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한국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기업 채수와 실업률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이후 파란색 선으로 나타난 한국의 전체 사업체 수 대비 대기업 사업체 수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노란색 선으로 나타나는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분석해보면 대기업 사업체 수와 대기업 종사자 수의 감소는 좋은 일자리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청년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정책에 성공하고 싶다면 대기업 사업체 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사업체 수의 증가는 두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이 경쟁력 향상을 통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닌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시원하게 우리 김다희 청년 발표해 주셨고요. 김다희 청년의 이런 호소가 우리 정부의 정책 당국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 대기업 숫자가 많아지고 대기업 종업원이 많아지면 우리 청년들이 갈 길도 많아질 텐데 왜 그런 단순한 경제 논리, 경제 원리를 잘 모르는지 참 우리 청년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에 대해서 우리 남동수 학생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권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발표를 하고자 나온 삼동수라고 합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과 국가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소득주도 성장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나면 청년 일자리 사업이 청년과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청년들은 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국가 예산의 방향성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결국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의도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결국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청년들을 유도를 해보고자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들을 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정부는 이것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기에 60% 미만의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1조로 추가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성공을 꼭 해야 해서 최초로 일자리 예산을 20조 넘게 편성을 했는지 아직 궁금하고 좀 질문을 문재인 정부에게 하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사실 청년 정책을 설계할 때 꼭 짚어야 하는 질문은 청년들은 왜? 라는 질문을 해야지 그냥 관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을 꺼리는지 사실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왜 중소기업에서 퇴사를 오래 버티지 못하고 해버리는지 사실 물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지 않은 것 같고, 과연 적은 연봉이 주된 원인이었을까요? 그것 때문에 구직난과 부익난이 공존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어떻게 중소기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살짝 먼저 살펴보자면, 내일을 위한 오늘 청년정책연구원에서 발주한 써낸 일자리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긍정적인 키워드와 부정적인 키워드를 공존하였는데, 물론 부정적인 키워드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로는 초과근무, 열악한 환경, 낮은 복지 혜택, 불확실한 미래, 낮은 인지도 등이 있었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키워드 또한 존재했는데, 발전 가능성, 팀워크, 도약을 위한 발판이다,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다양한 열악한 환경과 사회적 인식, 또 기업 문화 등 다양한 사유 때문에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사업을 계획할 때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시행을 했었을까요? 3.15 청년 일자리 대책을 살펴보면 사실 관찰을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나아갔다고 판단이 되었는데요. 거기서 진단 내리기를 청년 고용 부진은 구조적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년 고용 부진 심화는 산업, 교육,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면서 일자리의 수요가 부진하고 미스매치가 지속된 데 주로 기인했는데요. 과도한 정규직 고용보호도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있다라고도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청년 실업을 방치하면 결국 국가 성장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라고도 정확하게 짚어주었는데요. 이렇게 특단의 한시적인 대책과 구조적 과제니 병행되어야 한다고 올바르게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 저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중에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과연 이게 50대 50의 비율로 잘 맞춰져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한시적 대책만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진통제만 주고 원인 해결을 위한 수술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여기 차트를 보시면 20대 후반의 인구 추이가 2017년, 21년도 사이에 39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 말은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이 늘었는데 같은 시기에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그 스태그플레이트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인력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청년들은 이 청년 정책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히 내일 채용 공제나 추가 고용 자금 등이 어떻게 청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그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효과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답안이 그래도 좀 더 많았는데요. 긍정 40%와 부정 59%로 부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것은 중소기업 재직자가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들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직접 이런 정책들을 겪어본 결과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성이 없다는 걸 더욱더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할 때 도움이 되었는가 이런 정책들이 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돈을 더 주겠다는 정책이 그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낳기는 힘드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고용노동부 자료상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참가자 만족도는 85점이라고 나왔는데 응답자 전체의 긍정이 67.6%인 것을 보면 그거는 조금 높게 평가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어떤 사유에서 그랬을까요? 가장 많은 비율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게 가장 높은 응답률을 있었고요. 그리고 한시적으로만 지원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중소기업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것이 그런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소득 때문인지 아닌지는 소득 때문인지는 여기 순위에서 나타나지 않을 만큼 소득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살펴보았을 때 인터뷰를 다양하게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25세 여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했을 때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하면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 그래서 다른 재직자들에 비해 낮은 연봉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회사 부담금이 알고 보니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 안 후에 회사 측에 배신감을 느끼고 직접적으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소기업 측에서 악용하고 있는 사례도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가 측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또한 살펴보았었는데요.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하려다 보니 기존 윗 기수 사원들보다 청년 신입 사원들이 더 많이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여서 결국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인 것 같다라고 기업 대표님께서 짚어주셨었습니다. 그러면 소득보다 청년이 원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말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중소기업에 무조건 가기 싫어하는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 당연히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할 의향이 있다라는 비율이 매우 비교적 예상한 것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있다라는 비중이 49.49%고 정부의 지원이 있을 때 하겠다는 17.9%로 없다에 비해 거의 70% 가까이로 이제 중소기업에 갈 의향이 있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의향이 있다의 사유로는 같이 기업과 성장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도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가 좋고 경험과 경력을 쌓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주를 차지했고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동량 대비 적은 임금 그리고 부족한 복지 그리고 이제껏 내가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스펙들이 아까워서 나는 대기업에 가기 위해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중소기업에 안주할 수 없다라는 비율로 이제 의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중소기업에서 커리어를 키워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원하는 중소기업 일자리란 어떤 것인지 순위를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가장 큰 우선순위로는 회사의 성장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의 성장 역량 강화를 위한 더 나은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세 번째로 능력만큼 보상받는 임금 승진 시스템,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한 업무 강도의 적정성, 그리고 5위가 이제 소득과 관련된 기대치를 충족하는 기본 연봉. 이것이 이제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본인이 일한 만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인가를 정부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사실 사람대로 받고 싶은 것이 아닌가. 결국 여기 이렇게 5가지 의제에 있어서 근로 문화 및 근로 조건 개선에 압도적인 투표가 들어갔었는데요. 근로 문화 및 근로 조건 개선의 41.4%로 다른 이제 금전적인 지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높은 소득이 아니라 청년이 진정 중소기업에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면 24세 여성 중소기업 재직자 같은 경우 중소기업도 공직이나 복지가 잘 갖추어진 대기업처럼 자율 출퇴근제나 유연 근무제, 그리고 일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는 인센티브 체제 같은 것들이 갖춰지면 중소기업 재직자도 자신의 직장에 애사심을 갖고 꾸준히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5세 중소기업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성의 경우 여전히 회사 행사 진행 시 남성과 여성의 자리를 따로 배치한다든지 결혼퇴직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고 유리천장 같은 것도 현재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문화들이 깨지면 중소기업에 다닐 의향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산안에 과연 청년들은 이렇게 소득보다도 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다른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인가 라고 먼저 살펴봐야겠는데요. 결국은 구조적인 노력보다 2019년 예산안은 단기적인 솔루션에 더 큰 비중을 놓았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4,200억 원대에서 1조 300억 원대로 증감률이 무려 143.6%나 되고요. 그리고 고용창출 장려금 같은 경우 5천억 원대에서 9천억 원대로 67.9%의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일자리 정책에 쓴 예산은 42조 5,819억 원으로 역대급으로 좀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올해 7월 취업자 증가 수는 5,000명이라는 좀 경이로운 기록을 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 2019년 예산을 살펴보면 결국 독에 구멍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물을 더 부어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부분, 특히 혁신 부분이나 지역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요. 지역 일자리 같은 경우는 371억 원이 감소했고 또 혁신 부분에선 3,174억 원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솔루션에 더 많은 비용을 늘렸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데는 예산안을 많이 줄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살펴보면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청년들은 소득이 아니라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일자리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가장 큰 가치는 공정함이다라는 것이 이제 만연하고 관통하는 메시지였는데요. 기본과 상식이 지켜진 일자리를 원하고 근로 문화가 개선되고 한시적 현금 지원 정책은 이런 근무 환경과 근본적인 문제를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청년들 또한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수당을 받고 갑질당하지 않고 출산과 육아를 눈치 보지 않고 해도 되고 삶의 균형, 워라밸이 가능하고 또 공정한 성과 분배 승진이 있고 경력 축적이 가능하고 또 근무할 수 있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소득보다 우선시되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정부가 알고 예산 편성에 조금 심혈을 다시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 또한 결국 청년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동수 청년 아주 그 뼈아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부가 진단은 제대로 한 것 같다. 정부가 진단은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된 처방이 돼야 되는데 겨우 진통제 주는 수준의 한시적 처방에 너무 집중하는 것 같다라는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수술해서 온몸을 고쳐야 될 상황인데 수술은 않고 그냥 진통제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이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단기 처방이 문제가 있다라고 뼈아프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비정규직에 대한 어떤 정규직화 문제에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시진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이동규 청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발제를 맡은 이동규라고 합니다. 제가 발제를 맡은 부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함께 논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목차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역대 최악의 고용 악화, 청년 취업률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불평등과 차별, 세 번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전환 문제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명확, 다섯 번째로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마지막으로는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 또한 나눠드린 그 세미나집과 제가 이렇게 발표한 PPT 내용이 좀 다르다 보니까 PPT 내용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마지막 탄핵 선고문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이 마지막 주문 선고에 기뻐하거나 혹은 분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조금 일찍 시작했던 지난 대선 촛불 민심을 뒤엎고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가장 처음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에는 커다란 TV 2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회 우리들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년 실업률과 청년 실업자 추이를 보자면 1월 8.7%와 37만 1000명을 시작으로 2월에는 9.8% 42만 1000명, 3월에는 11.6% 50만 7000명, 4월에는 10.7%와 46만 1000명, 5월에는 10.5% 45만 명, 6월에는 9%와 38만 8천명, 7월 9.3%와 40만 9천명, 8월 10%와 43만 5천명, 9월 8.8%와 38만 7천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일자리 증가 추이를 살필 수 있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동향을 살펴보자면 7월에는 실업률은 작년 동월 대비 0.3%가 증가했고 취업자 수는 고작 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8월달의 실업률은 전년 대비 같은 달 0.4%가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는 고작 3,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두 개의 통계청 발표에 추가적으로 8월 고용동향은 2010년 이후 8년 6개월 만에 취업자 수 1만 명이 붕괴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에 실업자 수는 111만 7천명, 작년 같은 기간보다 5만 1000명이 증가했으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같은 경우엔 15만 2천명으로 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통계 비교가 가능한 2000년 이후 양 지표는 모두 다 최악이었으며 유한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2000년도에는 실업자가 100만 6천명, 장기 실업자가 14만 2천명으로 올해보다 나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역대 최악의 고용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470조 5천억으로 작년 대비 9.7%가 증가했으며 증가폭은 2009년 이후로 최대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은 22%가 증가한 23조 5천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추경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며 청년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며 민생사회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올해 빈강의실 불고기 아르바이트에 8억 4,500만 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전우경 의원이 공공기관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착시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37개 국립대학교에서 각 100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빈강의실 불크기, 개방 여부, 소등과 같은 한시적 업무에 8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 정부 부처 혹은 행정부처 행정 업무 지원에 2,300명, 라텍스 침대 생활 방사선 측정 서비스에 1,000명, 산불과 전통 화재 감시원에 1,5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확히 일자리 증가가 아닌 단기적인 일자리 증가 착시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이 두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2016년 5월 28일 19살의 어린 나이에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구의역 스크린도어 안쪽을 정비하던 도중 열차 승강장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김군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스크린도어를 고소 작업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의 가슴을 울렸던 것은 숨진 김군의 가방에는 작업 공부와 뜯지도 못한 컵라면은 우리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이는 임금과 노동환경 그리고 불안정한 혹은 안정적인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몇몇은 이런 다름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사회 이슈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에 관해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현황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총 31만 명이었으며 16.9%로 비중이 민간 부분의 32.8%의 절반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며 또한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22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은 보여주기식 홍보수단에 전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11%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명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7년 7월부터 2018년 상반기 기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자를 살펴보면 기간제 노동자들은 66,745명이었으며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들은 65,928명이 정규직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잠정 전환자의 기간제 부분은 72,354명, 또한 파견과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102,581명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방침처럼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의 무리한 추진은 오히려 열심히 노력한 누군가에게는 역차별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준비생일 때 남들보다 덜 놀고 더 치열하게 준비해서 바늘구멍 같은 열악한 고용 사태를 뚫고 간신히 입사했다. 기회만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그러나 노력의 대가와 결과를 같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다. 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의 대화에서 한 얘기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공공기관 채용 비율에 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위의 그림은 감사원 보고서에서 나타난 채용비리 발생 개념도입니다. 응시자의 이해관계의 친인척이거나 동문 등 특수관계의 지인이거나 응시자와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직원 친인척 혹은 측근인 경우 공공기관은 응시자를 비공비로 채용하거나 자격 부당을 변경하여 부적격자를 채용합니다. 최악의 고용 사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채용비리라는 의혹들이 매일 언론을 통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잠을 줄여가며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서 생활을 보냅니다. 또 누군가는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로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 등급류가 똑같은 선상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직업을 구하는 시기에서 말 그대로 기회는 평등해야 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초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점검 결과를 살펴보자면 지난해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75개의 공공기관, 659개의 지방공공기관, 256개의 기타 공직 유관단체에 과거 5년간의 채용 전반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190개의 기관, 단체 중 946개의 기관, 단체에서 총 47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부정척당이나 청탁 지시 및 서류 조작의 혐의가 짙은 83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 부분 혹은 민간 부분을 막론하고 채용 비리를 부정청탁 등 부적절한 채용 관행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사회 출발선에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회의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 취직 당시에 누군가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의 친인척 혹은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습니다. 특혜는 결국 취업 성공과 취업 실패로 증명이 됩니다. 채용 비리거나 채용 로비로 인해 열심히 노력한 것들은 결국 결과들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당시에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취직이라는 경쟁 속에 다시 뛰어들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한루프의 레이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분개하고 두려운 부분은 나도 모르게 나도 채용 비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관리 선발 당시에 중신이나 양반의 신분을 고려하여 그들의 친인척을 등용시켰던 음소제도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현대판 음소제도가 부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19살 청춘이 우리를 떠났습니다.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먹지 못했던 컵라면과 진작에 일을 그만두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어머니의 오열이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 후 이리 방지하고자 많은 것들이 취재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서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6년 환노위 가결 이후 여지껏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법안 하나로 채용비리라는 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막고 채용 비리를 막는 기관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정규직 제로화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열악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과 임금 격차 그리고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문제는 오히려 또 다른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악의 고용 사태, 고용 쇼크와 무리한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채용 비리들을 살펴본다면 단순한 슬로건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를 나라답게였는지, 이것이 과연 기회가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정했는지 또한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계층에는 저희도 있습니다. 당장의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고 차별로 인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취업이라는 선상 위에 같은 불안감과 원망이라는 상처를 가진 친구들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렵게 노력해서 바늘구멍 같은 취업이라는 문을 뚫고 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는데 모두가 다 정규직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이고 역차별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최악의 고용 사태는 이와 같은 이유들도 큰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차별과 역차별이 없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또한 진정한 기회의 평등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를 또한 요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는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질 좋은 일자리이고 치열한 경쟁을 통한 합리적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 단순한 지원의 대상을 넘어 우리 뒤에 다가올 미래 세대를 이끌고 갈 진정한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